오늘 월요일 주식심화론 오늘장이 크게 흔들리는데요. 어떤 주제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하반기 증시 어디로 반등 신호를 찾아라. 네, 지금 양대 지수 3에서 4%까지 빠지면서 오후장 들면서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반기 주식시장을 좀 보는 그 지표로 일단 CPI 발표 네. 굉장히 주목됐습니다. 주말 사이 나온 걸 보고 미국장을 보면서 정말 많이들 주말 동안 기분이 안 좋아지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5월의 CPI 발표 기대와는 다르게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했죠. 지난 3월의 CPI 8.5% 수준이 고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기대가 꺾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 아직 안 온 걸까요? 사실 이제 정점이 왔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셨고, 실제 이제 미국 이제 월가에서도 그런 논리를 들어서 이제 뭐 하반기 이제 9월 FMC부터는 네. 0.25% 이제 금리를 이제 베이비 스탑이라 그러잖아요, 흔히. 좀 정상적으로 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다 깨져버렸죠. 그래서 물가 이제 정점 아니냐 이제 이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뭐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예상치가 8.3인데 8.6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내용을 살펴보니까 휘발유 가격이 48.7%나 급등을 했고, 이제 에너지 가격이 34% 급등하면서 2005년도 이후로 최고치고, 그리고 예전보다 지금 그 2008년도로 아마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국제유가가 140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120달러잖아요. 예. 근데 그때보다 낮은데 네. 뭐가 더 문제냐면 휘발유 가격은 그때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아. 미국 사람들은 경유차가 없고 거의 휘발유차로 지금 운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다는 건 미국 사람들의 소비에 큰 영향을 또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비 둔화 우려까지 좀 커지면서 증시가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미국의 항공 요금이라든가 서비스 물가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서 좀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고, 그래서 2년물 지금 국채금리가 2008년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3%를 돌파를 했거든요. 이 2년물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반영을 하는 건데 이게 3% 넘었다는 거는 올해 연말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3% 이상까지 올리겠다는 거랑 좀 비슷해요. 지금 미국의 금리가 1%니까 이렇게 보면은 0.75% 또 한번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어서 증시엔 좀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만 했지만 사실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에너지하고 음식료 가격을 뺀 거거든요. 이거는 2개월째 조금 둔화됐어요. 실제.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음식료 가격을 좀 빼면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조금 꺾이는 게 보였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크게 좀 둔화가 됐습니다. 이게 4월 달에 8%가 넘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6.5가 나왔어요. 둔화가 됐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그럼 이게 좀 꺾였다는 거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어느 시점에서 미국 소비자 물가도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하나의 증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당장에 이제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긴축으로 갈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게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숫자 그대로 그리고 과거의 사를 그대로 왔을 때 중국의 PPI가 네네. 미국의 CPI를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면 그래도 앞으로 한 뭐 11월 정도까지 12월까지는 또 물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걸 보면서 연준 쪽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9월 FMC까지 그 사이에 뭔가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우려가 시장에서도 더 커진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 뭐 전망하는 게 사실 누가 맞느냐 이렇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느냐의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미국의 CPI가 9도 넘을 수 있다고 보세요? 9를 넘을진 모르는데 아마 네. 지금 9 정도 근접할 걸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예. 8.9나 네네. 9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더 걱정하는 게 5월이 네.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5월에 물가가 좀 올라갔어도 이제 6월부터 꺾인다 그러면 이렇게 안 빠지겠죠. 예. 근데 6월은 더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유가 더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농산물 가격도 쉽게 꺾이지 않았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들 또 주거비는 절대 꺾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는데 지금 미국의 금리는 1%잖아요. 1% 금리 가지고는 이걸 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월에 물가가 9%도 아마 찍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렇게 되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70년대 후반에 그 예전에 그 유명했던 이제 볼커 그 연준 의장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12%에서 22%까지 그냥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은 아니지만 연속해서 지금 올려버려가지고 미국 경제가 한번 망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미국의 CPI가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는 한 12%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유가 때문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그 공포심이 이제 투자자들 머릿속에 있는 거죠. 이러다 진짜 연준이 앞뒤 안 보고 금리 그냥 계속 올리는 거 아닐까? 그러면은 경기는 진짜 침체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6월달 수치는 물론 나와봐야 됩니다. 지금 6월이 지금 이제 아직 중반은 안 지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6월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서 국제유가가 다시 급락을 혹시라도 해주면 시장 안도를 할 거예요. 근데 유가가 만약에 계속 오른다. 그러면은 6월달 CPI가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물가에 대해서는 좀 경계감이 높은 좀 상황인 것 같아요. 유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유가 상승의 원인은 두 가지가 좀 맞물렸는데 아시겠지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공급을 늘릴 만한 주체들은 있어요. 러시아, 뭐 사우디, 베네수엘라, 이란, 미국 네. 이 산유국들이잖아요. 누구도 지금 증산을 안 해요. 증산을 안 하는 상황이고.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다음 달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간다 그러더라고요. 사우디 가서 협의가 잘 돼서 사우디 그래 이제 증산하겠다. 합의를 하는 순간에 유가는 폭락할 수도 있죠. 사실. 근데 그거를 기대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사우디가 말을 듣겠냐. 약간 이런 얘기고 이란의 핵 협상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셰일오일 기업들한테 바이든 대통령이 좀 얘기를 해요. 투자 좀 하라고. 이제 원유 생산 좀 늘리라는 거죠. 푸틴한테는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근데 이들 기업들도 지금 그동안 투자를 많이 못 해놨는데 이 상황에서 투자를 늘릴 만한 지금 요인도 없고 왜냐하면 또 어차피 친환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여기서 공격적으로 또 증설하기에는 그 기업들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늘어날 만한 지금 요인이 없는데 여기에 지금 중국이 경제 봉쇄 풀고 다시 지금 드라이빙 걸고 있잖아요. 거기다 8월 달에 또 미국의 대표적인 드라이빙 시즌이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수요까지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국제유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거죠. 국제유가 도대체 이거 언제 꺾일 거냐. 지금 당장은 아니지 않겠냐. 꺾여도 8월은 지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답이 없으니까 증시는 그걸 반영을 해서 빠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공급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사우디가 증설을 해주든 증산을 하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버리든 아니면 바이든이 뭐 어떻게든 뭐 압박을 해서라도 미국의 기업들이 대규모 이제 그 설비 투자를 하든지 이런 공급 쪽에서의 충격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제유가가 지금 당장은 좀 내려가긴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 정윤님께서 5월에 CPI가 0.3% 웃돌았다고 해서 이렇게 호들갑 떠는 일일까요? 정말 좀 오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0.1. 네, 맞아요. 근원 CPI는 0.1을 웃돌았거든요. 네. 예, 전망치보다 0.1 더 나왔는데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이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차피 금리 올리면서 연준은 추이를 보지 않을까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주식시장은 어쨌든 선 반영하고 기대와 우려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어쨌든 CPI가 좀 전망을 밑돌았다면 이제 6월 FMC를 기점으로 좀 증시가 반환점을 돌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많아졌을 것 같은데 네.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6월 FMC에서는 어떤 걸 체크해 봐야 될까요? 일단 6월 당장 이제 내일 모레 0.75% 올릴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예. 이제 가이던스를 줬기 때문에 이번에 왜냐하면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FMC 2주 전에는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못 해요. 이 깜깜한 거죠. 사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연준 의장이 0.75로 바꾸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번 6월에는 0.5로 일단은 결정을 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겠죠. 기자회견에서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0.75를 선언할 수도 있어요. 다음 달에 0.75를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증시가 급락할 것 같지는 않은 게 그것까지 지금 시장 반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반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연준 의장이 조금 그래도 지금 생각하는 긴축 강도보다 좀 완화된 0.75 정도는 아직은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 0.5 정도만 지금 예상을 한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해주면 시장은 또 예상한 것보다는 좀 완화적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면 또 증시가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0.75 카드를 꺼내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9월 같아요. 사실 이제 9월 달 FMC에서는 0.25% 인상. 그러니까 결국 베이비 스텝이죠. 네. 그 다음 11월, 12월 이렇게 0.25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그동안. 네. 근데 지금 물가 보니까 이거 0.25가 아니라 9월에도 0.5 올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제 우려감. 아니면 잘못하면 0.75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좀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준 의장이 이번 6월 FMC가 끝나고 언급을 할지 아니면 또 그냥 그때 가서 보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일 모레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엔 제가 봤을 때 올해 변곡점은 9월 달 같아요. 9월 FMC에서 어떤 결론을 좀 내줄지. 근데 그거에 대한 힌트는 8월 말에 그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열려요. 항상 이제 매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잭슨홀에 모여가지고 미팅을 하는데 그때 아마 힌트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국제유가나 이런 거 보고 또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8월 이제 말로 갈수록 그때 당시에 에너지 가격이나 농산물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이제 가을 이후의 장세가 네.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FMC가 어떤 반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은 7월에 FMC의 75bp 금리 인상 정도는 좀 반영을 하고 있다. 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6월 FMC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 그동안 많았었고 6월에 시장이 좀 바닥을 확인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었는데 오늘은 여지없이 또 현선물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 선물시장에서 15,000계약 넘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물을 놓고 보면 그래도 외국인이 5월 월간 집계로 1,282억 원의 매수 전환이 나왔습니다. 5월장에 그러니까 외국인이 통상 다 합쳐서 매수 매도를 합쳤을 때 결국에는 순매수로 석 달 만에 전환이 됐는데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자금 추이를 한번 보니까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 시장으로는 이 금융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특히 이제 많이 들어온 게 채권. 네. 채권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아마 예. 채권도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자금이 좀 유입됐던 것 같고 이번에 주식 쪽으로는 5월 달에는 한 12.9억 달러 정도가 일부 좀 유출은 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유출되는 규모도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5월은 증시가 좀 안 좋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6월이나 7월 이후에 물가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확실히 이제 규모는 줄어들었거든요. 이 점은 긍정적인데 지금 6월이 또 됐는데 좀 물가가 좀 또 너무 오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 지금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이 현선물 지금 동반해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선물 쪽에서 매도가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어쨌든 단기적인 흐름에서도 굉장히 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은 고금리, 강달러, 고유가 이 세 가지 3고 현상이라고 좀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언제 끝날 거냐. 근데 이 중에서 외국인들 자금의 영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달러죠. 네. 네, 달러가 지금 너무 강해요. 지금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88원까지 다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300원 지금 근처까지 올라가는데 결국 달러가 안정화되려면 일단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물가가 좀 안정화돼야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상대국 통화들이죠. 뭐 예를 들면 중국의 위안화, 유로화, 일본의 엔화 이 세 개가 지금 동반 약세거든요. 이 중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약한 통화 중에 하나가 엔화죠. 네. 엔화가 지금 너무 약하잖아요. 근데 엔달러가 지금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엔화가 꺾여줘야 되는데 아니 엔화가 지금 어쨌든 강세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물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커녕 돈을 풀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미국은 계속 긴축 사이클 밟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긴축을 하는 국가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 물가가 낮으니까 물가를 어쨌든 지금 올려야 돼요. 오히려 억지로라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질 못하는 거죠. 일본이 긴축으로 돌아서면 엔화가 강세로 바뀌어 버리겠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 미국의 강달러가 좀 완화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다음에 유럽은 지금 7월부터 아마 금리 올릴 거예요. 드디어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유로화가 강세로 못 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페달을 더 세게 밟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금리를 올리는데 미국은, 그러니까 유럽이 2단계 딱 금리 인상을 하면요, 예를 들면 미국은 지금 4개, 5개로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극을 좁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상대국 통화가 강해지는데 유로화 대비해서 어쨌든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긴축 환경이 계속 조성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간극이 좁혀지는 그런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강달러 흐름은 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 매도는 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나마 좀 우리가 희망을 거는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부양책을 좀 쓰고 있잖아요. 중국이 부양책 쓰면서 이런 좀 환경을 좀 바꿔주면 이 강달러에 조금 그러니까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국가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양책이 좀 세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하반기에 정책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외국인들 매도는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각국의 환율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아까 뭐 9월 FOMC도 기준을 잡아주셨지만 우리나라 금통이 6월에는 없고요. 7월 14일, 8월 25일 있는데 우리나라도 미국의 보폭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또 원화가 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결국에 한미 금리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게 됐을 때는 또 원화의 더 큰 상승 압력이 원화의 네. 하락 압력, 약세 압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현상까지 좀 하반기에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가 그 예전에 한번 이제 기자가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을 했어요. 빅스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것도 그러니까 뭐 그것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약간 이제 좀 완화적인 발언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제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이 저렇게 빅스텝으로 자꾸 가게 되고 물가 이렇게 올랐는데 한국은행이 0.25를 계속 올리게 되면 금리차가 결국 역전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겠죠. 그럼 환율 시장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지금 한국은행도 고심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근데 왜 빅스텝으로 가기가 또 어렵냐면요. 물론 이제 그 한미 간의 금리차 때문에 0.5로 한 번에 밟을 수도 있지만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자꾸 떨어진대요. 근데 너무 금리를 올리면 성장률 더 떨어지거든요. 이게 금리 올린다는 거는 긴축이니까 성장의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사실. 근데 그런 걸 고민해 봤을 때 이창용 총재는 무조건 매파적인 분은 아니고 예전에 청문회 할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자꾸 떨어져서 걱정이다. 그러면 성장도 챙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0.5로 밟아버리면 물가 때문에 한국의 성장률은 더욱더 후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7월 달에 봐야 되겠지만 한국은행이 뭐 저도 이건 예상은 좀 어렵습니다. 미국 생각에서 0.5로 밟을지 기존의 예상대로 0.25로 갈지 그건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은행 총재의 스탠스가 중요할 것 같고 저는 한미 간의 금리차보다 어쨌든 지금 성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은행이 0.25 정도로 밟아주면 그러니까 기존의 경로대로 베이비 스텝을 가게 되면 이건 네. 증시엔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미국을 단지 금리차 때문에 쫓아가면 일단 성장을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당장은. 그러면 주식시장에 상당한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좀 선택도 한번 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투자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또 자금을 다루는 PB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이야기하는 그 근본적인 좀 악재가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경기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변수, 이 악재가 좀 완화되는 시점, 그 시그널을 보고 투자를 본격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염승환 이사님이 보시기에 이 중국 경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악재 영향력 약화됐다고 보세요? 강화됐다고 보세요? 아니 오히려 약해졌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중국 경기 둔화는 이미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강했죠. 5월까지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셌죠. 세서 뭐 중국 상해가 2달간 봉쇄령 내릴지 몰랐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풀렸고 지금 다시 베이징시나 이런 데 확진자가 늘고 있대요. 뭐 클럽 주변으로. 근데 예전 같으면 또 전면 봉쇄했을 텐데 주말에 나온 뉴스 보셨겠지만 부분 봉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도 이제 전면 봉쇄 카드는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로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닌데 확실히 좀 이 봉쇄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 중국 정부도 지금 급합니다. 지금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중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이제 악재 영향력은 약해지고 있다. 이건 분명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더 이상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미 이제 상수죠.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여기서 뭐 전쟁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호전되는 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뭐냐면은 이게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를 계속해서 그냥 강세로 이끌다 보니까 악재 영향력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약해졌다고 보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여기서 파생되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 에너지 가격이 좀 꺾여주면 좋은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변함없는 상태에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뭐 어느 시점에서는 뭐 사우디나 이런 국가들이 증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사실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이 국제유가에 대한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지금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중국도 경제 부양하고 있고 거기다 드라이빙 시즌 오고 있고 이게 전쟁과 맞물려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른 거죠. 그래서 악재의 강도는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대로고 네. 경기도나 악재는 영향력은 약해졌는데 네. 증시는 또 오히려 반대로 그냥 오히려 폭락해 버리는 그런 좀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꺾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유가가 꺾이는 거 좀 확인하고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그게 언제 꺾일지 누구도 알 수는 없어서 근데 그게 뭔가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유가가 예. 좀 꺾일 거. 그러니까 좀 나는 안정적으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가 좀 뭐 꺾이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되겠지만 근데 이미 꺾이는 게 확인되는 순간 지수는 그 전부터 미리 오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최바닥에서 들어가긴 좀 불가능하고 나는 좀 안전하게 하겠다 하신 분은 확인하셔도 되겠고 뭐 리스크를 감당하실 분들은 언젠가는 유가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영원히 오를 수는 없어요. 어느 시점에 정상화 됩니다. 지금은 공급이 막혀서 비정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국제유가는 반드시 꺾이게 돼 있는데 시점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뭐 리스크를 짊어지겠다. 지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라면 그 후에 내가 못 맞췄을 때 리스크도 분명히 감당은 하셔야죠. 그렇지만 그런 리스크를 내가 짊어지고 이렇게 지금 폭락할 때 네.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당하신 분들은 나중에 보상도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얼마 없네요. 홍콩 증시는 최근에 1개월 동안 11% 급등인데 이건 바닥을 확인했다고 판단. 중국은 좀 다른 게 예. 이미 그 전부터 좀 시장이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예. 뭐 홍콩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으니까 그리고 홍콩에 빅테크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데 플랫폼 규제 완화한다고 나오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 증시는 좋은데 그래서 중국 증시는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먼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2600선 지지를 못하고 2500선까지 오늘 밀려났죠. 코스피가 3000포인트 회복 가능한가? 이에 대한 질문 한번 드려보면서 올해 지수 밴드 전망해 주시죠. 하반기요. 이게 뭐 누가 맞추겠습니까? 근데 3,000포인트 간다고 지금 3,000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또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건 뭐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조건이 있죠. 물가가 진짜 피크아웃하고 금리 상승이 진짜 그러니까 예정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9월 달부터는 금리 상승 기조가 좀 꺾인다. 그러니까 0.5가 아니라 0.25로 간다. 이거는 이제 국제유가 꺾이면서 미국의 물가가 좀 이제 피크아웃 하는 거죠. 이 조건이면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조건이 점점 늦어진다. 그러면 연내 3천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도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조건은 분명히 나왔잖아요. 물가가 언제 피크아웃 할 거냐. 그래서 기존의 경로대로 좀 나와주기를 저는 좀 기대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은 2600포인트라도 빨리 좀 회복해주는 게 좀 성별 과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뭔가 유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뭔가 이벤트가 좀 조만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좀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좀 액션을 좀 취해 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증산에 대한 뭐 그런 좀 기대감이 생겨야 이게 좀 유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런 액션이 좀 정치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참 좀 어려운 좀 시장 흐름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블루 실장님께서 시장은 성장을 원하고 정책은 물가를 잡으려 하니 너무너무 어렵네요. 나비님께서는 엔화 언제 사면 되는지 좀 질문해 주세요라고. 엔화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근데 제 주변에도 요즘 엔화 사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일본이 금리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이 그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 지금 엔화가 좀 너무 떨어졌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일본은 디플레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에너지 수입국이니까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물가가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한국처럼 일본도 뭐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니까 그 에너지 수입 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또 일본의 엔화가 약세라는 거는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약해지면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엔 네.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맞추겠습니까마는 이런 논리에 동의를 하신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일본도 이 양적완을 멈추고 어느 정도 이제 긴축으로 바뀌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시점에서 나온다고 확신을 하시면 지금부터라도 엔화 들어가는 네.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모르겠다, 국제유가처럼 예측이 안 된다, 그럼 기다리셔야죠. 뭔가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잃어버린 30년, 예. 잃어버린 40년, 이 만성 디플레이 일본이 과연 긴축으로 전환할까요?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네. 그런 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주식시장의 상승 동력은 뭐가 있을까요? 주식시장은 일단 지금 뭐 모든 게 안 좋지만 일단 물가가 제일 우선이고, 근데 물가 외에 좀 상승 동력으로 우리가 본다면 중국의 경기 부양이 좀 우리 예상보다 세게 나오는 거, 그거 하나 하고, 9월인가요? 그때 애플 아이폰 나오거든요. 아이폰이 좀 잘 팔려줘야죠. 아이폰이 잘 팔리면 이건 삼성전자 반도체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아이폰이 판매가 잘 되는지,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1,000조 투자하는 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네.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요 GDP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그 나라 성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번에 새 정부가 법인세 인하 카드를 좀 꺼냈잖아요. 근데 이번 주 제가 알기로는 6월 16일 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법인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해주면 기업들은 더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증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원인인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반도체 원탁 회의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산업전략 원탁 회의를 5월 달에 했거든요. 2차 원탁 회의도 하반기에 한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체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지원 정책도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증시에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다 묻혀 있지만 이런 호재들도 기대할 것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한 번씩 뉴스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하반기 증시를 또 우려하게 만들 만한 그런 리스크 요인도 있겠죠. 뭐가 네, 뭐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정점에 있는 리스크는 국제유가예요. 유가가 네. 제일 커요. 네네. 요게 만약에 안 꺾이고 130달러 넘어간다. 예. 뭐 그냥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집니다. 이거는. 그럼 정말 이제 증시 반등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니까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느냐가 좀 가장 큰 악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전쟁이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장기화되는 것도 좀 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수요가 둔화될 거라고 모건 스탠리가 지난주에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것도 현실화 될지. 그래서 아까 제가 애플 아이폰을 말씀드린 게 아이폰이 좀 잘 팔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스마트폰이 빨리 돌아설 수 있으니까, 반도체도. 네. 그리고 연준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가는 거, 또 달러 강세. 근데 사실 이런 악재들은요, 방금 말씀드린 악재들은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해소가 안 된다는 게 좀 시장의 네. 가장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변동성을 아래쪽으로 더 키울 수 있는 요인은 유가죠. 유가. 네, 유가가 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네. 체크를 해보시고요. 하반기 유망한 산업과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지금 환경, 뭐 매크로 환경이 너무 안 좋지만 이런 경우들이 과거에도 없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뭐 금융위기도 겪어봤고 코로나19 때도 위기를 겪어봤죠. 물론 다르죠. 환경 자체는 다르지만 결국 또 시장은 또 극복하는 힘들이 언젠간 나오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산업이 좋아질지 관심은 좀 계속 가져보시면 좋겠고, 역시 저는 그거 같아요. 지금 이런 걸 타개하는 방법은 수요 증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악조건에서도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 역시 뭐 반도체 지금 안 좋지만 네. 반도체 설비 투자 계속 확대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소부장 국산화 카드 계속 나오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이건 누구도 의심 안 하겠죠. 전기차. 네, 전기차가 꾸준히 성장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LNG. 지금 유럽이 러시아랑 이제 관계를 끊잖아요. 끊는다는 측면에서 LNG 수입을 해야 되는데 LNG 수입하려면 배로 수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LNG 선박 관련된 조선 기자재, 피팅, 뭐 관광업체가 역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해외여행이 이제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이제 코로나 검사 안 하고 미국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근데 저는 항공주나 이런 거는 투자하기가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재무도 안 좋고. 그래서 그쪽보다는 그 항공기 지상조업하는 한국공항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대한항공 자회사 중에. 네. 여러분들 그 비행기 내릴 때 이렇게 뭐 어떤 자동차가 하나 와가지고 이렇게 딱 내려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문에서 내릴 때 그런 항공기 지상조업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 하면서 오프라인 소비 증가도 되니까 신용카드 벤사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아마 6월 달에 발표할 것 같은데, 원희룡 이제 그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아마 활성화 정책도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신탁회사, 요즘에 이제 재건축할 때도 조합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원래 많지만 네. 좀 리스크가 일부 있다 보니까 신탁회사에 맡기려는 수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산업들은 제가 공통적으로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신탁 기업은 국내 증시에 2개 상장도 있나요? 3개 정도 보세요. 뭐냐면은 이제 한국 토지 신탁, 자산 신탁, 그리고 원래 의류 회사죠. LF라고. LF가 LG 패션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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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코랑코 그 자산 신탁을 인수했었어요. 이 부동산 신탁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예전에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인지 모르겠는데 의류업종 연구원 만나서 얘기를 네. 하고 LF 얘기를 하시면서 어마어마하게 현금을 벌어들이는 거기 회사다. 이제 부동산 신탁이 하나 그렇게 있어요. 설명을 네네. 하시던데 네. 동의하세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2등인가 3등으로 알고 있어요. 코랑코 그 신탁 회사가. 그러니까 포트를 굉장히 잘 갖춘 기업인 거죠, 회사가. 네. 요새 어쨌든 의류도 좋은데 예. 거기에 이제 부동산 신탁까지 같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이 질문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하면 우리가 뭐 소부장도 다 생각하시지만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SK하이닉스가 10만 원 선 이탈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는 62,2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저가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0만 원 이탈인데요. 아무래도 뭐 미국 쪽에서 치포 동맹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의 핵심의 어떤 자산으로 반도체가 거론이 네. 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주식 자체가 좀 뭐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근데 어떻게 봐야 저는 뭐 될까요? 수요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고요. 이제 예. 데이터 시대잖아요. 어차피 자율주행하려면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고요. 4차 산업혁명으로 가야 되니까 네. 장기 수요는 걱정할 필요 없고, 또 뭐 치포 동맹도 당연히 미국 중심의 이제 공급망이니까 네. 한국한테 그렇게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하반기 수요 둔화 우려가 좀 커요. 그리고 반도체도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들 1, 2등, 그러니까 시총 1, 2등 기업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이 이런 지금 달러 강세 환경에서 반도체가 설사 좋다고 해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팔고 보는 거죠. 펀더멘탈 떠나서라도.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른 거는 다 떠나서라도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이제 역대급 저점까지 왔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PBR 0.9배 정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97,000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99,000원이니까 그럼 지금 옛날에 역사적 저점까지 갈 정도의 반도체가 위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막 적자 보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주가는 지금 거의 거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거의 역대급 저평가는 맞는데 시장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일단 너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팔고 오자는 심리가 강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저점까지 네.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이제 앞으로 재벌 3세들에게 기존의 그 오너들이 지분을 증여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증여하는 마음으로 삼성전자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주식으로 가도 될지.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근데 네. 지금 뭐 외국인들은 눈앞의 것만 보고 그냥 던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죠. 뭐 한두 달 정도 좀 고생은 해야 되겠죠. 뭐 당장 좋아지긴 어렵지만 네. 이걸 시간과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뭐 좋은 기회가 되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에 주목하고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을 아주 뭐 간결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2600포인트, PER 9배 수준, 일단 회복이 선결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피크아웃과 금리 상승의 중단 시그널 나온다면 지수 3000포인트 돌파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 유가 또 9월 FOMC 주목해서 살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수요 증가 업종으로 반도체, 전기차, LNG, 항공기 지상조업, 신용카드 벤사, 그리고 부동산 신탁 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오늘 채워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마감 잘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